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주말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GTX-D Y자 노선을 철도 공약에 추가로 반영하고 나섰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포 부천선으로 반영됐던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인데요. 먼저 두 후보의 공약을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날 행보로 인천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강화 평화전망대에 올라 평화 안보 비전을 제시한 윤 후보는 이날 수정된 철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GTX-D 노선을 원안대로 Y자 노선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 김포 부천 노선에 작전동과 청라 영종을 거쳐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도 하남과 광주, 이천, 여주까지 연결됩니다. 윤 후보는 GTX-D Y자 노선을 통해 인천 서부권 주민들의 30분대 서울 접근성을 확보해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지난달 25일 설명 자료를 내고 GTX-D Y자 노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노선 역시 인천공항에서 가정동과 계양을 지나 부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GTX-D 김포 부천선을 서울 지나 경기 하남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Y자 노선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시가 제안했던 노선과 같아집니다. 앞서 인천 지역 주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에게 GTX-D Y자 노선 공약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반영된 서울 2호선 대전 홍대선을 부대 의견대로 청라 연장이 동시 착공되어야 하며 4차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천 서부권의 교축망 확충을 위해 GTX-D Y자 노선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성 문제로 이른바 김부선으로 결정된 GTX-D 노선. 이번 대선을 통해 Y자 노선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선 후보들이 이 GTX-D Y자 노선을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라와 영종 주민들은 찬성하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 검단 주민들은 Y자 노선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서구 청라와 루원시티, 중구 영종 주민들은 GTX-D Y자 노선 반영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Y자 노선이 개통하면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Y자 노선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Y자 노선이 반영되지 않자 청라와 영종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앞세운 인천외면 수도권 역차별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 인천만 희생양을 삼는 인천 패싱 및 역차별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300만 인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GTX-D Y자 노선을 공약에 포함하자 청라와 영종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하고 연결되는 Y자 노선은 인천공항의 활성화 차원이나 인천공항이 허브화 전략에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죠. 반면 검단 주민들은 Y자 노선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자 노선이 추진되면 사업비가 급증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GTX-D Y자 노선이 아닌 김포, 검단과 하남을 잇는 노선으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김영선이라도 예타 면제 시켜서 그걸 해달라는 건데 Y자를 원안부터 다시 보자라는 거는 더 딜레이가 되고 검단 신도시는 7만 5천 인구가 계획돼 있고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언제 완공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지고 더 이상 그 불만이 더 많죠. 지금도 가뜩이나 교통도 지옥인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무산된 GTX-D Y자 노선. 대선 공약으로 다시 추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로 갈려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선 후보들이 GTX-D Y자 노선을 공약에 반영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지역 간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추가한 Y자 노선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형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GTX-D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입안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인천시 안이 팽팽히 맞섰던 노선인데요. 이 두 노선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결정적 차이는 단일 개별 노선이냐 Y자형 노선이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D 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계양, 부천, 강남으로 빠지는 단일 노선인데요. 반면에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형 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 하나하고 또 인천국제공항,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두 가지 노선을 함께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인천시가 제안한 Y자형 노선은 검단과 청라 지역 모두 GTX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도 대폭 좋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Y자형 노선이다 보니까 정거장이 총 18개로 늘어나는 문제점, 총연장 구간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사업성, 경제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제안한 단일 노선의 경우 사업비가 약 5조 9천억 원인 반면에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의 경우 사업비가 무려 10조 원가량이 됩니다. 4조 원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4조 원이면 거의 GTX-C 노선, 단일 노선 하나를 더 놓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선의 형태, 사업비 규모가 두 노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4차 국가철도망에는 일명 김부선으로 단축된 안이 반영이 됐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국토부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7호선, 9호선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또 김포라든지 수도권 서북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선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자 노선의 경우는 사업비가 10조 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비를 다 합친 50조 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빼고 신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Y자 노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정부, 국토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광역교통망,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이 97%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광역교통망도 함께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Y자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매우 높거나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았다.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낮은 사업성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소위 김부선으로 전락했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Y자 노선이 다시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GTX-D를 공약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Y자 노선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Y자 노선이 지난해 무산이 되면서 영종, 청라 주민들을 비롯해서 검단에 이르기까지 인천 지역 주민들의 실망, 반발이 상당한 수준 아니었었습니까? 만약 Y자 노선이 현실화된다면은 가정,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계양구, 작전동까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도 기존 단일 노선이 아닌 김부선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천과 경기 모두 김부선에 대한 불만이 많은 데다가 한표라도 아쉬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Y자 노선은
대선 공약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GTX D 노선에 대한 여야 후보 공약이 대동소이 사실상 거의 비슷해지면서 Y자 노선이 실제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 미지수라고 이제 분석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인데요. 이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실현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GTX D 노선이 Y자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인천시가 제안했던 대로 대선 후보 공약으로 포함됐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과거 단골 메뉴였었죠. 경인선 지하화 공약처럼 대선용 공약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GTX 공약이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GTX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얼마큼만큼 확고하느냐, 또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 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절차적으로 다가오는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를 반영시키는 것이 일단 순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를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대통령의 의지,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 Y자 노선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주택과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먼저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6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층수 등의 규제 완화를 축으로 하는 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란 투기 수요인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다시 매수를 안 하도록 유도하는 것. 하지만 현 부동산 세제로는 오히려 거래를 막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입니다.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중단해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제외와 재산세 부과 시 전년 공시가 적용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 공급 정책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6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신속 협의제를 도입해 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수 제한과 공공기여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한 이익 환수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도 들고 나왔습니다. 고도제한 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등 개발이 어려운 곳에 맞춤형 사회기반 시설 투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시 공경기회에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직 중축이나 세대 증가를 위한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수도권에 주택 130만 호, 특히 서울에 50만 호를 새롭게 공급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윤 후보는 현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으론 결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25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130만 호, 특히 서울에 50만 호를 새롭게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집값 잡고 세금 고통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원가주택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한 뒤 5년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5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유예하고 보유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율 단일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선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규 물량들이 더 공급이 되고 또 기존 물량들도 세제의 좀 합리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또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TV를 80%까지 완화하는 등 무리한 대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 중 100만 호를 토지 임대부로 채우겠다는 생각이고 심 후보는 전체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 총량 역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하지만 이 중 100만 호는 토지를 뺀 건물만 싼값에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입니다. 특히 이 100만 호는 청년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목돈 마련을 위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합니다. 집값의 80%를 대출해주고 금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것. 또 상환은 15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나머지 30년간은 원리금을 갚아가는 개념입니다. 건설 비용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값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돈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건 저희들만 낸 공약인데 45년 초장기 그 주택담보대출 그걸 만들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주택공급 공약의 최우선 대상을 집 없는 서민들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현재 5%에 불과한 전체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늘립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지어 5%, 토지 임대부와 공공자가주택 등 100만 호를 통해 5%를 추가 확보하는 등
차차기 정부까지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약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대검찰청, 그리고 용산 철도 정비창과 구로 차량기지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세대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의도 이 국회 부지는 청년용으로 짓고, 그리고 서초동에 지금 이제 법원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기는 이제 주로 장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대선 제도전에 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두 후보. 나름의 고민과 철학이 담긴 정책들로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24일까지 현장 맞춤형 연두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요. 미추홀구를 방문한 박 시장은 녹지 공간 확충과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두 방문을 진행 중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미추홀구를 방문했습니다. 미추홀구의 주요 현안은 원도심 내 녹지 확충과 주차 공간 확보. 박 시장은 미추홀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추홀구는 제너미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는 오는 3월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기 미집행공원 1,882제곱미터를 조성해 자연 친화적 여가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또 옛 경인고속도로 상부에도 녹지 조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인천대로 10.45km의 사업비 614억 원을 투입해 녹색 소통길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350면 규모의 수봉공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올 8월 제물포 여중 운동장 부설 주차장을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주요 현안인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숭이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아이돌봄 교실과 시민협력 플랫폼 공감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해찬날의 지하차도가 8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에 개설됐지만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면서 개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3연륙교 시전부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8년 만에 지하차도를 개방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국제도시의 해찬날의 지하차도가 개설된 지 8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해찬날의 지하차도는 길이 약 2km, 왕복 8차로 규모입니다. 지하차도는 공항고속도로 영종 나들목에서 시작되는 하늘대로와 제3연륙교 시점부를 연결하는데 제3연륙교 사업이 지연되면서 8년 동안 개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종국제도시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분산되지 못해 병목 현상이 빚어졌고 주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제3연륙교 시점부 인근에 임시도로를 만들어 차량이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도로는 제3연륙교와 함께 경인고속도로부터 올림픽대로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지나 동해안까지 대한민국의 동서축을 완성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일자리, 관광의 중심이 될 영종국제도시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본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으로 다리가 개통되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임시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2040 인천도시 기본계획안에서 남촌 산단 관련 내용을 삭제할 걸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며 남촌 산단을 짓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는데요. 산단으로부터 나오는 발암 물질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단체는 2040 인천도시 기본계획안에 남촌산단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삭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촌산단의 개발로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남동구는 남촌동 일원의 남촌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촌산단 예정지는 남동구가 산단과 연수구 지역 아파트와 근접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남동구가 산업단지로부터 나오는 1급 발암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남촌산단까지 만들어지면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 내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 공간으로 남동공단과 고속도로로부터 주민들의 3차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남동구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이 위해도 대비 최대 80배까지 초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또 남촌산단 예정지가 그린벨트 구역인데 해제해가면서 남촌산단을 짓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남촌 일반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인천시가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진짜 이 도시계획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건설과 어떤 도시를 짓기 위한 도시계획인지 저는 이거 반문하고 싶습니다. 재작년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선 발암물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민 설명회에선 발암물질이 없다고 보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남촌산단 부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위례한 상황. 시민단체는 2040 도시기본계획안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이 돼야 한다며 남촌산단 조성계획의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은 인천 도시기본계획의 남촌산단 개발 계획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위원회가 남촌산단 개발 예정 면적 26만 제곱미터 가운데 7만 4천 제곱미터만 사업 부지로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예정된 남동구 남촌동 일대입니다. 남동구가 첨단 산단 조성을 목표로 민관 합작 특수 목적법인 남동 스마트밸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자연 훼손 등의 우려로 지역 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온 상황.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위원회는 지난주 심의를 거쳐 산단 개발 예정지 약 7만 4천 제곱미터를 204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즉 개발 예정지로 확보된 구역만 포함된 건데 사업자가 요구한 전체 개발 면적 26만 제곱미터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나머지 19만 제곱미터는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추가 개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남동구의 전체 시가화 예정용지 50만 제곱미터 안에서 추가 개발이 가능하되 친환경, 첨단 산업 위주로 조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사업자인 남동 스마트밸리 측은 현 규모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강화 지역 전체 농지 면적의 66%가 이른바 절대 농지라 불리는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농업 생산 외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강화군이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인천시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이른바 절대 농지라 불립니다.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 생산활동 외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의 전체 농지 면적은 1억 6,711만여 제곱미터로 이 중 농촌진흥지역 비율이 66%에 달합니다. 하지만 각종 개발로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제대로 된 농지 역할을 하기 힘든 곳이 늘고 있는 상황. 강화군이 이런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된 곳, 농사 짓기 어려운 곳 등 농기계 작업이 힘들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농지로서의 전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도 지난 2008년 이후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이미 군사보호시설과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주민 재산권이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진흥지역을 조금이라도 다소라도 풀어달라고 늘 신청하고 뭐 수만 건이 신청되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단 한 필지도 해제해 준 적이 없다.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강화군은 지난해에도 지역 내 375필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인천시에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항만공사가 올해를 컨테이너 물동량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치인 350만 TEU를 목표로 했는데요. 연안 여객 목표도 10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0년 대비 2.5% 증가한 335만 3,781 TEU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기록인 2020년 대비 약 8만 TEU 증가한 실적입니다. IPA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350만 TEU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인천항은 미주 항로 안정화와 인도 지역 서비스 개설 등 항로 다변화와 기항 항만 확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 운임제로 수도권과 중부권 수출입 화주의 육상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고 이들 화물을 인천항 물동량으로 추가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항 신항 배후단지의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특화구역 운영 관련 선제적인 선사, 화주 마케팅으로 고정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편 IPA는 올해 인천항 연안여객 목표도 10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인천항 연안여객 터미널을 이용한 여객 수는 2020년도 대비 0.7% 증가한 76만 8,370명. 코로나19 여파로 연안여객 이용자가 크게 준 가운데 지난달 인천 제주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또한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덕적도, 백령도, 연평도 등 연안섬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 상품 홍보와 연안섬 관광지 인프라 개선, 스마트 QR 개찰구 확대, 인천 제주 여객선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영유아와 아동,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NIB 장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인천에선 분야별로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아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00만 원이 지원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또 출생 후 24개월까지 가정 양육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원금이 나오고 만 5세 이하 어린이에게 어린이집 무상교육이 진행됩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7세에서 8세로 확대됐습니다. 청년들에겐 더 많은 취업과 창업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창업마을 드림팀 등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청년 센터 마루의 공간이 확대 운영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금이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취업, 창업,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15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지원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 13만 8,600명을 창출한다. 5개년간에. 그리고 18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 부분에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돼 직장 자녀를 둔 은퇴한 부모님의 경우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료를 직접 낼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공사들이 전기료와 가스비가 4월 이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우리 선조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향해 이민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첫 해외 이민입니다. 인천에 마련된 이민사 박물관에선 한국의 이민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송효창 기자입니다. 1902년 12월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긴 가뭄까지 겹쳐 생활이 어려워진 국내 상황. 우리 선조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향해 이민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첫 해외 이민입니다. 당시 이제 하와이에서는 조선 노동에 좀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에게 하와이 농장으로의 그 노동 이민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첫 공식 이민지의 출발지였던 인천에서 지난 2008년 개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이며 지금도 유일합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상 1층부터 2층까지 제1전시실부터 4전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과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이민 후 그 나라에 정착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내용을, 제3전시실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할린 등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의 이민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전시실은 현재 전 세계로 진출한 700만여 명의 해외 동포의 근황과 염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인원 제한도 있고 많이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박물관에서 준비를 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상 그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설 전시 그리고 지난 특별 전시도 저희가 가상 그 전시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0주년이 되는 한국이민사.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렵고 고달프던 시절 이역만리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 사탕수수밭 뜨거운 떼약볕 아래 눈물과 땀으로 세월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지금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중구가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 친화 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198억 원을 투입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가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중구가 내건 여성친화도시 비전은 다 함께 행복한 여행도시 중구. 중구는 앞으로 5년간 1,198억 원을 투입해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6개 특색사업, 10개 세부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4대 목표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과 비전을 같이 담은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여성 농업인 지원, 여성 안심 특화거리 조성, 일과 쉼 공존가족센터 건립, 쌈지 야외 놀이터 운영, 구민 재능 나눔 사업 등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도 나섰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제시하며 아동 청소년 비율이 높은 영종, 노인 인구가 많은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과 평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구민들이 평생학습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에서 진행되던 교육을 이제는 언제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듣고 싶은 교육을 하게 만드는 미래 교육 시스템입니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해 영종과 원도심 권역별 평생학습관 2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보관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해 첫 발급을 시연했는데요.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2, 1, 터치! 국내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이 선택됐습니다. 신분증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이 적은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등록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된 겁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본인 확인을 등록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해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모바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안면 인식과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모바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분증만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민분들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늘 선보이게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렌터카 대여 등도 가능합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상점 등에서 성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소지하던 신분증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일상생활이 더 편해진 셈입니다. 혹시나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을 시에 매우 불편했었는데 이게 모바일로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을 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장애인 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더 많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공약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행할 걸 약속하거나 헛되게 약속한다는 뜻을 가진 공약. 선거에 나서는 모든 이들의 공약이 다 지켜진다면 공약은 더 이상 두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